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매일같이 밥상에서 쓰는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천재들의 두뇌를 깨우는 마법으로 추앙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현재 뉴욕 맨해튼 32번가에서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슐랭 맛집도 아닌 평범한 한식당 앞에 미국인들이 줄을 서서 외치는 한마디 한국산 쇠젓가락을 달라는 겁니다. 무겁고 미끄러워 손가락에 쥐가 나고 음식을 다 떨어뜨리면서도 그들은 결코 포크를 잡지 않습니다. 이유는 충격적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천재 엔지니어들이 한국 젓가락을 최고의 두뇌 트레이닝 도구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글 본사 식당은 한국 쇠젓가락을 정식 비치했고 사용 시 뇌 활성도가 무려 47%나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서구인들이 사투를 벌이며 배우는 대한민국 쇠젓가락 속 경이로운 과학적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요하네스 크라우제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산업과 기술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기자였습니다. 제조 시스템과 엔지니어 문화, 그리고 한 나라가 어떻게 경쟁력을 쌓아가는지를 꾸준히 관찰해왔었죠. 그러던 어느 평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맨해튼에서 제 논리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 저는 32번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 거리는 직장인들이 빠르게 오가고 음식을 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던 곳이었습니다. 늘 일정한 리듬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긴 줄 하나가 거리의 흐름을 멈춰 세우고 있었죠. 평범해 보이는 한 한국 식당 입구에서 시작된 줄이 인도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도 계속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 식당은 유명한 고급 식당도 아니었고 새로 문을 연 곳도 아니었습니다. 방송 카메라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도 대기 시간은 이미 30분을 넘기고 있었고 줄은 계속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줄에 서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억양의 영어가 들렸고 프랑스어도 섞여 있었죠. 독일어도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금융가 직원처럼 보이는 남성도 있었고 운동복 차림의 대학생처럼 보이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관광객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도 줄에 서 있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메뉴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고 가격을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의 금속 젓가락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제 뒤에 서 있던 한 남성은 온라인에서 본 도전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납작한 금속 젓가락을 꼭 써보고 싶었다고 했었죠. 저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기자로서 몸에 밴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행동을 관찰하는 편이었죠. 문이 열리고 줄이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있었죠. 직원들은 각 테이블에 먼저 나무 젓가락을 놓고 있었는데 거의 모든 손님이 교체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금속 젓가락 있나요? 그렇게 묻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몸을 앞으로 숙여 서랍을 가리켰고 한 남성은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금속 젓가락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별다른 말 없이 무겁고 납작한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 잡아보는 사람들의 손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위치를 계속 다시 맞추고 있었죠. 반찬을 집으려 하면 음식이 미끄러졌고 단무지 한 조각이 접시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고기 한 점이 옆으로 밀려나가기도 했었죠.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누구도 나무 젓가락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포크를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세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금속 젓가락은 둥글지 않았고 납작했습니다. 나무 젓가락보다 분명히 무거웠고 접시에 닿을 때마다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손님들은 편안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눈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통제력을 연습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었죠. 저는 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이어질지 보고 싶었습니다.
면을 들어 올릴 때 손이 약하게 떨리고 있었고 손가락에서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세한 운동을 계속 조정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훈련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와서도 그 장면이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패턴을 찾는 사람입니다. 서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같은 불편함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 안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었죠. 사무실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젓가락을 입력했는데 결과는 바로 나왔습니다. 온라인 마켓에서는 프리미엄 세트가 높은 판매 순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리뷰에는 어렵지만 중독적이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었죠. 어떤 구매자는 손가락 힘이 강해졌다고 적어두었고 또 다른 사람은 매일 사용한 뒤 협응력이 좋아졌다고 남겨두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판매 증가율도 확인해 보았는데 적지 않았습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죠. 온라인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비교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중국식 표준 나무 젓가락, 정밀하게 다듬어진 일본식 나무 젓가락, 그리고 한국 금속 젓가락을 각각 주문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3가지를 나란히 놓고 작은 그릇 3개를 앞에 두었습니다. 한 그릇에는 마른 콩을 담아두었죠.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콩을 한 알씩 집어 다른 그릇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중국식 나무 젓가락을 사용해 봤습니다. 가벼웠고 거의 힘들이지 않고 콩을 집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식이었는데 끝이 약간 뾰족해서 통제하기가 더 쉬운 느낌이었죠. 마지막으로 한국 금속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무게가 바로 느껴졌습니다. 표면은 매끄러웠고 실수가 자주 생겼습니다. 콩을 집으려 하자 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손가락을 다시 조정하고 다시 시도했지만 또 미끄러졌죠. 3번째 시도에서 겨우 절반쯤 들어 올렸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속도를 늦췄습니다. 제 손가락을 유심히 보면서 압력을 세밀하게 조절했었죠. 힘이 조금만 강해도 콩이 밀려나갔고 약하면 떨어졌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엄지와 검지 사이의 작은 근육에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금속 젓가락은 더 정밀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었죠. 독일식 엔지니어 사고방식에서는 도구가 보통 노력을 줄이기 위해 설계됩니다. 제조업과 자동차 설계, 산업장비 분야에서는 일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왜 어떤 문화는 일상적인 식사라는 기본 행위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도구를 선택했을까? 왜 그것을 수백 년 동안 유지해왔을까? 중국과 일본도 오랜 젓가락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젓가락은 가볍고 대체로 둥글었습니다. 한국만이 납작한 금속 젓가락을 일반 가정에서 계속 사용해오고 있었죠. 이건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설계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같은 점심시간에 다시 그 식당을 찾았는데 또 긴 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젓가락을 잡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고 아래쪽 젓가락을 약지에 고정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죠. 또 다른 사람은 손목 움직임을 줄이라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계 작업을 설명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러 번 실패하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웃고 다시 시도했었죠. 반복이 이어졌고 손가락 위치를 조금씩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관찰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도 위에 서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일을 단순한 생활 기사로 다루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었죠. 하루에 반복되는 작은 움직임이 수년 동안 수백만 명에게 축적된다면 장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그 영향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위생, 설계, 습관, 반복. 이 요소들이 사회 전체의 행동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편집장에게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관찰한 행동 변화와 한국 전통 도구 사이의 연결을 설명했고 역사적 배경과 제조 방식, 인지적, 운동 기능적 영향까지 조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편집장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주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반복되는 패턴은 충분히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결국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금속 젓가락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다시 식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집중을 요구했었죠. 편안함이 아니라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고 있었죠. 만약 이 도구가 한국에서 일상의 일부였다면 그 영향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계속 쌓이고 있었을 겁니다. 극적인 변화보다 지속적인 반복이 더 큰 차이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 준비를 하며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위치, 맨해튼 32번가 관찰, 비아시아계 손님들이 금속 젓가락을 기다리고 있음. 행동, 더 쉬운 도구로 바꾸지 않음. 온라인 데이터, 전 세계 판매 증가. 실험 결과, 미세 운동 통제 요구 수준 높음. 열린 질문, 금속 재질의 기원, 납작한 형태의 이유, 장기적 운동 영향, 정밀 산업과의 연관성.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패턴을 이해하려면 그 패턴이 시작된 환경으로 직접 들어가야 했습니다. 맨해튼의 그 줄은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몸은 분명 피곤했지만 오래 쉬고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도착 게이트를 지나 곧바로 공항철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뉴욕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기는 초겨울로 접어드는 11월 초였죠. 캐리어 하나, 배낭 하나, 그리고 질문이 빼곡히 적힌 노트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음식 탐방도 관광도 아니었습니다. 맨해튼에서 봤던 그 장면, 그 패턴을 따라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한국에서 금속 젓가락이 정말 일상적인 도구라면 그 일상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공항철도에 올라 주변 승객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직장인들이 많이 보이고 있었죠. 몇몇은 작은 도시락 통을 꺼내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윤이 나는 금속 젓가락이 숟가락과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특별한 도구처럼 다루지 않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은 작고 절제된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들고 반찬을 짚고 고기를 올리고 있었죠. 망설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래쪽 젓가락은 손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위쪽 젓가락만 손가락 끝으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동작이었습니다. 거의 자동처럼 보였죠. 저는 그 차이를 바로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맨해튼에서는 긴장과 어색함이 분명히 보였었는데 여기 서울에서는 어려움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작은 호텔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짐만 방에 두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첫 목적지는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가격을 외치고 있었고 음식점에서는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주방용품 가게 안에서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가게 하나에 들어섰습니다. 벽에는 수십 세트의 젓가락이 걸려 있었고 스테인리스 제품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무늬가 없는 것도 있었고 문양이 새겨진 것도 있었죠.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 납작했습니다. 저는 산업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라고 간단히 소개하고 한국 젓가락의 역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이 낯설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나무 젓가락과 금속 젓가락을 하나씩 꺼내 제 앞에 놓았고 직접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금속은 묵직했고 손에 닿는 감촉도 차가웠죠.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음식에는 뜨거운 국과 발효 반찬이 많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수분과 냄새를 흡수하고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남을 수 있다고 말했었죠. 반면 금속은 뜨거운 물에 삶을 수 있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이론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속 상식처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위생 조건이 재료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점을. 다음 날 아침 측정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 실험실을 방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미 서로 다른 재질의 세균 증식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었죠. 뜨거운 국물과 발효 액체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나무 젓가락은 세균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금속 젓가락은 적절히 세척했을 경우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죠. 샘플을 통제된 환경에 두고 며칠간 관찰했더니 나무 표면에는 눈에 띄는 착색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금속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설명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위생이 재료 선택을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적었습니다. 뜨겁고 발효된 음식 문화에서 위생 요구가 금속 채택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하지만 재료만으로는 납작한 형태를 모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전통 한옥은 방 사이에 문턱이 높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상을 차려 다른 방으로 옮겨야 하는 구조였죠. 보존된 한옥 안에서 간단한 시연에 참여했습니다. 작은 소반을 들고 문턱을 넘어가던 순간 상이 약간 기울고 있었습니다. 둥근 젓가락을 올려두자 굴러갔습니다. 납작한 금속 젓가락을 올려두자 그대로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안내자는 설명했습니다. 평평한 면이 접촉 면적을 넓혀 굴러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죠. 저는 이것을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관찰로 기록했습니다. 건축 구조가 도구의 형태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늦게는 방자 금속 공예 장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노쇠를 달구고 반복해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망치질이 이어질수록 금속 조직이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만들 때 완벽한 원통형을 만드는 것보다 납작하게 펴는 방식이 더 단순하다고 설명했었죠. 제조 방식과 형태가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전통 기술 안에서 효율이 납작한 구조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조화된 메모를 남겼습니다. 단조 기술이 평면 형태와 잘 어울리고 있었다는 점을. 이 시점까지 세 가지 요소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위생, 건축 구조, 제조 방식. 이제 남은 것은 행동적 영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운동 협응을 연구하는 팀과 만나 통제된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나무 젓가락으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손 움직임이 센서로 기록되고 있었죠. 그 다음 금속 젓가락으로 같은 과제를 반복했습니다. 작은 물체를 한 트레이에서 다른 트레이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비교해 보여주었는데 금속 젓가락을 사용할 때 미세 조정 동작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교정 움직임이 증가했고 협응과 관련된 영역의 활성도도 더 높게 측정되고 있었죠.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금속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식사 시간에 반복되는 동작이 자연스러운 미세 운동 연습이 되고 있다고 했었죠. 의도적인 훈련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적 조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석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도구의 난이도와 반복적 미세 운동 사이의 연결만 기록했습니다. 실험실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과의 연결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반도체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은퇴한 엔지니어 한 분이 초기 생산 시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와이어 본딩 작업에서는 아주 얇은 선을 정확히 연결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손이 조금만 떨려도 불량이 발생하고 있었죠. 채용 과정에서 젓가락으로 작은 물체를 옮기는 것과 비슷한 정밀 과제를 평가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젓가락이 엔지니어를 만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밀한 손 조절에 익숙한 사람은 섬세한 산업 작업에 더 빨리 적응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 주 내내 학교 식당과 작은 식당을 오가며 계속 관찰했습니다. 아이들이 젓가락을 잡는 모습도 보고 있었고 노년층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보고 있었습니다. 동작은 경제적이었고 일정했습니다. 어려움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일상에 녹아 있었습니다. 하루 3번, 해마다 반복되고 있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방 작은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음식 환경이 금속 채택으로 이어졌고 주거 구조가 납작한 형태를 만들었으며 단조 기술이 그 생산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용은 미세 운동을 자극하고 있었고 실험실 수치는 더 높은 협응 요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산업 현장의 증언은 손 조절과 정밀 작업 사이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제 추측이나 감정은 빼고 구조적 분석만 넣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뉴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패턴이 문화적 배경 밖에서도 유지될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한 금속 젓가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기념품이라기보다는 연구 대상이었죠. 조사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구가 일상이었던 환경은 충분히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 줄이 처음 저를 멈춰 세웠던 장소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뉴욕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확인한 내용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는 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확보해 두었고 현장 기록도 정리되어 있었으며 직접 관찰한 내용도 구조화해 두었죠.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조각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한국 밖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한 금속 젓가락을 부엌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단순한 스테인리스 제품이었고 납작한 형태였죠. 맨해튼 식당에서 사용되던 것보다 약간 더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모든 식사에서 이 젓가락만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관찰을 이어가기 위한 통제된 실험이었죠. 반복이 핵심이라면 저 역시 그 반복을 직접 겪어봐야 했습니다. 돌아온 첫날 저녁, 밥과 채소, 닭고기를 준비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금속 젓가락을 들었는데 한국에서 일주일 사용해봤다고 해서 완전히 익숙해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잡는 힘에 계속 신경이 쓰였죠. 아래쪽 젓가락은 엄지 아래와 약지에 단단히 고정하고 위쪽 젓가락은 손끝 근육으로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밥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있었는데 처음 몇 번은 동작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압력을 다시 조절했고 손목 움직임을 줄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었죠. 그러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팔 전체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은 손가락이 담당하고 있었죠. 동작은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도 금속 젓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바로 알아보더군요. 연구를 계속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답했지만 길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반응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동료는 직접 사용해보다가 2분도 채 되지 않아 포크로 바꾸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조금 더 오래 시도했지만 집중력이 쉽게 흐트러진다고 말했었죠.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저항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분명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몇 명 있었죠. 며칠 동안 기사 초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뜨겁고 발효된 음식 환경에서 위생 요구가 금속 채택으로 이어졌다는 점. 둘째, 전통 가옥 구조와 상해 이동 방식이 납작한 형태를 지지했다는 점. 셋째, 단조 기술이 평면 구조 생산에 적합했다는 점. 넷째, 더 까다로운 도구를 매일 반복 사용하면서 미세 운동이 지속적으로 자극된다는 점. 다섯째, 실험실 측정에서 더 높은 협응 요구가 확인되었다는 점. 여섯째, 산업 현장 증언이 정밀 작업과 손 조절 능력 사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 추측은 넣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관찰과 인터뷰만 사용하고 있었죠. 글을 쓰는 동안에도 매일 금속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갈 무렵 제 수행 능력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떨어뜨리는 음식 조각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고 손가락은 의식적인 교정 없이도 자동으로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느껴지던 작은 근육 피로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찰 가능한 적응이었습니다. 저는 콩을 일정 개수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고 있었는데 반복할수록 시간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간단한 표로 기록해 두었죠. 사무실 회의실에서 작은 시연도 해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마른 콩이 담긴 그릇 하나와 빈 그릇 하나, 그리고 금속 젓가락을 올려두었습니다. 경험이 없는 동료에게 콩 10알을 옮겨보라고 부탁했죠. 집중하는 모습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몇 알은 떨어졌고 손가락 위치를 계속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3번 정도 반복하자 동작이 눈에 띄게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연구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정밀 요구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지는 분명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반복이 미세 조정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초안을 다듬으면서 수원에서 만났던 반도체 엔지니어의 발언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와이어 본딩 작업 관련 기술 문서를 읽어보니 결선에 사용되는 선은 매우 가늘었고 손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정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일상에서 미세 운동을 반복하는 집단은 정밀 산업 과제에도 더 빠르게 적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있었죠. 언어는 최대한 절제하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집필했고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맨해튼의 줄에서 시작해 한국 현장 조사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개인 적응과 산업적 확장 가능성까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편집자에게 원고를 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 출간 준비를 진행하자는 답이 왔습니다. 데이터 출처에 대한 보완 요청이 몇 가지 있었고 바로 추가 자료를 제공했죠. 기사는 주말 기술 특집 섹션에 배치되었습니다. 출간 당일 아침 독자 반응 지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평소 평균을 넘는 조회수가 기록되고 있었고 댓글도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독자가 일상 습관과 산업 정밀성의 연결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직접 금속 젓가락을 사용해보고 손 조절이 나아졌다고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죠. 또 다른 일부는 연결이 과장된 것 아니냐고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답했습니다. 이 기사는 결정적인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된 정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날이 끝나갈 무렵 여러 기술 기업에서 내부 참고용으로 기사 인용 허가를 요청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대형 기술 기업 인사 담당자도 메시지를 보내왔죠. 하드웨어 설계팀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 방식의 소규모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식사 시간에 금속 젓가락을 사용해 협응을 자극해보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과를 보장한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탐색적 시도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직접 관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동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 한 구역에 금속 젓가락만 비치되어 있었고 참여는 자율이었습니다. 처음 장면은 맨해튼에서 봤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떨어지고 손가락 위치를 다시 잡고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훈련장이 아니라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대화는 이어지고 있었고 손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몇 주 뒤 내부 피드백 보고서를 공유받았습니다. 참여자 중 일부는 작은 하드웨어 부품을 다룰 때 손의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식 실험 데이터는 아니었습니다. 주관적 체감 보고라는 점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와 이 변화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패턴은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 전문 환경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기록의 원칙은 유지했습니다. 관찰된 사실을 넘는 주장이나 극적인 표현은 넣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일관되고 있었습니다. 더 까다로운 일상 도구를 반복 사용하면 미세운동 체계가 더 강하게 자극되고 있었습니다. 반복은 적응을 낳고 있었고 적응은 정밀 과제 요구와 정렬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제 동작은 완전히 자연스러워져 있었습니다. 밥알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짚고 있었고 예전에 의식적으로 조절하던 동작이 이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서울 연구진이 설명하던 과정이 제 손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후속 기사를 준비하며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실험 요약, 인터뷰 기록, 관찰 로그, 시간 측정표, 기업 시범 보고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 문서는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극적인 사건은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관찰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를 덮으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가벼운 난이도의 반복, 피할 수 없는 일상 속 정밀 요구가 점진적 적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쌓이고 있었죠. 맨해튼에서 시작된 질문은 이제 구조적으로 확인된 패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 패턴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유지될지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기사가 출간된 뒤 첫 반응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관심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구체적인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관심을 보였던 기업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구조화해 시험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이전에 방문했던 캘리포니아의 그 기술 기업에서도 업데이트가 도착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점심시간 금속 젓가락 세션이 한 개 하드웨어 팀에서 3개 부서로 확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전히 강제는 아니었습니다. 선택 참여 방식이었죠.
그런데도 참여 인원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현장을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수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와 행동을 다시 확인해 보고 싶었죠. 회사 구내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금속 젓가락이 놓인 구역은 더 이상 실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협응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표지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그 구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 근처에 서서 방해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형 하드웨어 조립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몇 명이 함께 앉아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죠. 저는 손 움직임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전 방문 때와 비교해 동작이 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음식이 떨어지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손가락 위치를 수정하는 움직임도 더 작고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식사를 마친 뒤 제게 손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래 젓가락은 단단히 고정한 채 위 젓가락만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드웨어 테스트 중 마이크로 공구를 잡을 때 손 떨림이 줄어든 느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더 안정된 느낌입니다. 과장하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내부 설문 결과도 공유해 주었습니다. 몇 주간 꾸준히 참여한 직원들 중 일부는 세밀한 작업에서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홍보 문구가 아니라 설명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도 명확히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문장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뒤에는 유럽 상황도 함께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런던과 베를린의 일부 식당에서 금속 젓가락 요청이 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죠. 교육기관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하게 협응 연습을 도입하는 방법을 묻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한 유치원 프로그램이 지도하에 부드러운 음식 조각을 집는 연습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허가를 받아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 교사들이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아이가 음식을 떨어뜨리고 있었죠. 하지만 교사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반복을 유도하면서 압박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손 움직임이 더 안정되고 있었고 교사들은 그림 그리기 활동에서도 손 조절이 나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과관계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관찰된 정렬로만 남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 역할은 발견이 아니라 모니터링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기업, 유럽 식당, 유아 교육 프로그램 등 여러 장소의 후속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패턴은 비교적 일관되고 있었습니다. 금속 젓가락을 반복 사용하는 곳에서는 미세 운동 참여가 분명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반복이 중단되면 초기의 어색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죠. 핵심 변수는 일관성이었습니다. 저 역시 매주 작은 시간 측정 실험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른 콩 20알을 한 그릇에 담아두고 금속 젓가락으로 하나씩 옮기는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출간 직후 첫 주 평균은 2분 30초 정도였습니다. 넷째 주에는 1분 40초까지 줄어들고 있었죠.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같은 콩, 같은 그릇, 같은 테이블 높이.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통제력과 리듬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동료 몇 명도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간단한 절차를 만들어 3번씩 시도하도록 했죠.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편함 때문에 중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적응은 반복이 있을 때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반복이 끊기면 변화도 멈추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기업에서는 3개월 경과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정기 참여팀에서 조립 오류가 소폭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소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프로그램 책임자는 최소 6개월은 더 관찰한 뒤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기술 포럼에서도 이 주제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약간의 난이도를 주는 것이 신경 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지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비유나 확대 해석을 피했습니다. 직접 확인된 사실만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기술 콘퍼런스 패널 토론에 초대받았습니다.
주제는 문화적 요소가 엔지니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문서화된 증거만 발표하겠다고 했죠. 패널에서 맨해튼의 초기 관찰, 한국 현장 조사, 실험실 측정, 그리고 기업 파일럿 진행 상황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과장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행사 후 여러 참석자가 실행 방법을 물었지만 저는 개인 의견 대신 기존 연구 자료와 기록을 안내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프로그램도 다시 방문했습니다. 교사들은 참여 아동의 연필 조절 능력이 시작 시점보다 안정되었다고 기록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단독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발달 활동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균형 잡힌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기업은 6개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내부 요약 보고서에는 정기 참여팀에서 소규모 조립 오류 감소와 작업 일관성 향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개선이었습니다. 저는 수치를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어느 저녁 책상 앞에 앉아 처음 맨해튼의 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장면 하나가 현장 조사로 이어졌고 현장 조사가 설계 선택의 환경적, 구조적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실험실 측정이 협응 요구를 수치로 확인했고 개인 반복이 적응을 보여주었으며 기업과 교육 현장의 파일럿이 외부 검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극적인 사건은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거대한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일상 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은 신중하게 도입하고 있었고 어떤 학교는 조심스럽게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도 있었고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다양성 자체가 하나의 패턴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도입에는 약간의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놀라움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이어지는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루 3번 사용하는 납작한 금속 도구가 문화적 습관을 넘어 국제적 실험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는 반복과 측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맨해튼 32번가에서 처음 그 줄을 보았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장기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실험은 더 이상 작은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문서화되어 있었고 수치로 정리되어 있었으며 내부 검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캘리포니아 기술 기업에서 자발적 금속 젓가락 협응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종합평가를 완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분위기를 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구조화된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자리였죠.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인쇄된 보고서가 정리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인사 담당자와 2명의 엔지니어링 감독자가 결과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율은 여러 팀에서 일정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특정 정밀 조립 작업에서 경미한 조립 오류가 측정 가능한 비율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수치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소는 꾸준했습니다. 감독자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작업 흐름 개선, 교육 업데이트, 장비 교체 등 여러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과장된 해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반복된 협응 연습이 특정 작업에서의 손 안정성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뒤 저는 종합 후속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를 명확히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초기 관찰부터 1년 평가까지의 시간 흐름이었고, 두 번째 섹션은 기업 파일럿 결과와 그 한계를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현장 실험과 미세 운동 향상 관찰, 네 번째는 반복을 통한 신경 적응에 대한 실험실 연구 정리였습니다. 새로운 추측은 넣지 않았습니다. 축적된 자료만 사용했습니다. 설득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같은 시기 뉴욕의 유치원 프로그램도 연간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학기 초와 학기 말의 연필 잡기 안정성, 작은 물체 조작 능력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상적인 발달 범위 안에서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속 젓가락 연습을 꾸준히 한 아이들이 이전 학급보다 일부 미세운동 과제에서 더 이른 시기에 안정성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상 루틴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여러 도시의 식당 상황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금속 젓가락 수요는 급증 단계를 지나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신기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나무 젓가락과 함께 제공되고 있었고 손님이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편의를 택해 나무를 고르는 사람도 있었고 연습을 위해 금속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었죠. 유행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안정화가 오히려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상 속 결정으로 통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매주 콩 옮기기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집중하지 않아도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록된 시간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되고 있었죠. 더 이상의 큰 단축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적응 단계가 끝나고 유지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무한한 향상이 아니라 안정적 효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후속 기사를 마무리할 무렵 처음 조사가 문화분석 및 기술 부문 언론상 후보에 올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몇 달 뒤 시상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수상자로 호명되었고 무대에 올라 짧게 말했습니다. 이 작업은 젓가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상의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 능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기록한 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관찰, 문서화, 측정, 그리고 반복이라는 흐름을 설명했을 뿐이었습니다. 수상 이후에는 학계에서도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한 대학 연구팀이 일상적 운동 훈련에 관한 더 넓은 연구에서 이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공개된 자료를 제공하고 독립적인 검증을 권했습니다. 이제 조사는 제 기사 하나로 유지되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동료 검토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또 하나의 전환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캘리포니아 기업의 업데이트를 계속 받아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조립 오류율은 프로그램 이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감독자들은 여전히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뉴욕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는 여전히 금속 젓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포기했던 동료 중 일부가 다시 꺼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중단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 차이가 다시 한번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복이 결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반복이 없으면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반복이 이어지면 적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기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기록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구조는 명확했습니다. 1단계 예상치 못한 공공행동, 2단계 환경적, 역사적 배경 확인, 3단계 실험실을 통한 운동 요구 증가 측정, 4단계 개인 반복과 적응 확인, 5단계 구조화된 파일럿 평가와 안정화.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급격한 도약은 없었습니다. 축적이 전부였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는 폭발적인 확산이 아니라 약간의 난이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환경 안에서 천천히 통합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은 실험을 계속할 것이고 어떤 곳은 멈출 것입니다. 또 다른 곳은 자신들의 체계에 맞게 조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감당 가능한 난이도 아래에서의 반복. 후속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저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금속 젓가락에서 시작되었지만 본질은 도구가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위생과 건축,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납작한 금속 도구가 반복을 통해 측정 가능한 인간 능력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찾아가 그 구조를 따라가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훈련이 아니어도 일상의 설계가 사람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했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제가 얻은 가장 분명한 결론이었습니다. 몇 해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맨해튼 32번가에서 사람들이 금속 젓가락을 기다리던 그 오후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이제 상황은 놀라움의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안정과 유지, 그리고 측정의 단계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조사는 더 이상 충격적인 장면에서 출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복과 기록 위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초기에 시작되었던 프로그램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기술 기업은 여전히 자발적 협응 점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율은 급격히 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내부 성과 지표 역시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감독자들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험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직 문화 안의 작은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환경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변화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기술 훈련센터에서는 선택형 도구 기반 협응 연습을 미세 운동 워크숍 안에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혁신이라고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조적 연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제가 검토한 2개 기관의 자료에서도 표현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약간 더 까다로운 도구를 활용한 통제된 반복이 손의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개선은 빈도와 인내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있었죠. 과장된 약속은 없었습니다. 적용 방식은 점점 현실에 맞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방문했던 뉴욕 유치원 프로그램도 여러 학기를 마쳤습니다. 교사들은 기본적인 발달 추적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금속 젓가락 연습은 여전히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전을 즐기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죠. 교사들은 연습을 지속한 아이들이 단추 채우기나 크레파스 조절 같은 과제에서 안정된 진행을 보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표현은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활동 중 하나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저는 그 태도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서도 변화는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속 젓가락은 이제 연구 대상이라기보다 일상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적응 단계는 오래전에 지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지 단계였습니다. 아래 젓가락은 자동으로 고정되고 있었고 위 젓가락은 작은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식적으로 힘을 조절하지 않아도 동작이 이어지고 있었죠. 가끔 콩 옮기기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빨라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기록된 시간은 좁은 범위 안에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큰 개선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죠. 이 정체 구간은 기능적 적응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공학 콘퍼런스에서 장기 경과를 발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발표 자리에서는 전체 흐름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맨해튼의 관찰, 한국에서의 환경적, 건축적 배경 확인, 실험실 측정, 자발적 파일럿, 그리고 장기 유지까지 차례로 정리했죠. 한 가지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반복이 없으면 적응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복이 이어지면 작은 조정이 쌓여 안정된 통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원칙은 몇 해가 지나도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인식도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맨해튼 32번가를 걸어보았습니다. 예전처럼 긴 줄은 형성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금속 젓가락은 이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식당 안에서는 나무와 금속이 함께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함은 사라졌습니다. 선택만 남아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옵션으로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는 세계적 대변혁이 아니라 점진적 통합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난이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환경 안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은 도구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적 미세 난이도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그대로였습니다. 지속적인 미세 요구가 능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학술 연구에서도 더 넓게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연구팀들이 반복적 미세 운동 과제에 대한 장기 연구를 설계하고 있었죠. 예비 결과는 초기 실험실 관찰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여전히 장기 데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로서 제 역할도 조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발견자가 아니라 연속성을 기록하는 사람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고
분기별 요약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정밀 지표는 급등하지도 급락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이 안정성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적응이 유지되면 성과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가끔 점심시간에 다시 32번가를 걸어보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식당도 평범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나무 젓가락과 금속 젓가락이 아무 요청 없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조사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긴장감은 사라졌습니다. 일상 속 선택으로 흡수되고 있었죠. 습관은 완전히 통합되면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의 단계는 확장이 아니라 측정의 정교화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변수를 더 세밀하게 분리하기 위한 장기 설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기업은 평가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도 좌절을 최소화하는 지도 방식을 계속 조정하고 있었죠. 모든 변화는 느리게,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체 흐름을 다시 떠올려 보고 있었습니다. 위생과 건축, 제조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도구가 조금 더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밀도가 작은 반복 조정을 만들고 있었고, 반복된 조정이 적응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적응은 정밀 작업과 정렬되고 있었고, 그 정렬은 구조적 시험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측정으로, 측정은 신중한 통합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금속 젓가락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발견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현실적인 미래는 조용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손가락 움직임, 약간의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개인, 신중히 측정하는 조직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박수나 극적인 전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점심에도 그 다음 날에도 반복될 작은 움직임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32번가에서 이상하게 보였던 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줄이 드러냈던 패턴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쥐가 나는 손가락을 부여잡으며 한국의 쇠젓가락을 고집하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기 위함이 아니라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감각을 소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경이로운 훈련법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쇠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옮기는데 몇 초나 걸리시나요? 혹은 이 젓가락질 덕분에 집중력이 높아졌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주방에서 쇠젓가락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기록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두뇌를 깨우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